모르는 단어 신경 쓰지 말아요. 모르는 단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이미지를 떠올려야 돼요. 영화를 보듯이. 특히 이 작가는 이 소설을 거의 드라마, TV 영화처럼 만들었어요. 거의 시나리오 비슷한 느낌으로 쓴 거니까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냥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모르는 단어 하나도 다 이해되잖아요. 똑같아요.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12쪽 아몬드 1장. 그날 한 명이 다치고 6명이 죽었다. 먼저 엄마와 할멈, 다음으로는 남자를 말리러 온 대학생, 그 후에는 구세군 행진에 선두에 섰던 50대 아저씨 둘과 경찰 한 명이었다. 그리고 끝으로는 그 남자 자신이었다. 그는 정신없는 칼부림의 마지막 대상으로 스스로를 선택했다. 자신의 가슴 깊이 칼을 찔러 넣은 남자는 다른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숨이 끊어졌다. 나는 그 모든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무표정하게. 자기 앞에서 엄마랑 할머니랑 막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표정 그대로 있었대요. 2장. 그리고 장면이 이제 딱 바뀌어요. 영화랑 비슷해요. 첫 번째 사건은 6살 때 일어났다. 징후를 보인 건 훨씬 전부터였고 6살이 되어서야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겉으로 드러났어요. 엄마의 예상보다 꽤 늦은 나이였다. 방심한 탓이었을까? 그날 엄마는 6살 때 일인가 봅니다. 그날 엄마는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는 그날 오랜만에 실로 몇 년 만에 아빠를 찾아갔다고 한다. 이제는 당신을 잊겠노라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잊겠노라고. 남편이 죽었나 봐요. 납골당의 빛바랜 벽을 닦으며 그렇게 얘기했단다. 그렇게 엄마의 사랑이 완전히 끝맺어지는 그 순간에 철없는 사랑이 가져다 준 불청객인 나는 철저히 잊히고 있었다. 철없는 사랑이 가져다 준 불청객이래요. 그러니까 아기를 의도적으로 낳으려고 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 아이가 태어났었나 봐요. 초청하지 않은 손님이에요. 불청객. 철없다. 어른스럽지 못하고 그런 거. 아이들이 모두 사라진 후 나는 유유히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유치원 건물을 빠져나왔다. 6살짜리 남자애가 집의 위치에 대해 아는 거라곤 엄마가 왔어야 되는데 엄마가 이때 아는 거죠. 그 남편 납골당에 가서 다짐을 하느라. 집의 위치에 대해 아는 거라곤 육교 너머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뿐이었다. 육교 위로 올라 난간 아래로 이렇게 고개를 떨궜다. 아래로 차들이 미끄러지듯 싱싱 달리고 있었다. 문득 어디선가 본 게 떠올라 입안에 침을 잔뜩 끌어모았다. 아래로 지나가는 차에 침을 맞히는 거다. 하지만 내 침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공기 중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걸 지켜보며 몇 차례 계속하고 있자니까 몸이 붕 뜬 것처럼 어질어질했다. 계속 입으로 침을 이렇게 모아서 막 뱉고 하니까 어질어질했나 봐요. 뭐 하니 더럽게! 고개를 드니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아줌마는 자기 갈 길을 가는 차들처럼 그 말만 남긴 채 미끄러지듯 나를 지나쳤고 나는 다시 홀로 남았다. 육교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네 방향으로 뻗어 있었고 나는 방향을 알지 못했다. 어차피 계단 아래로 보이는 풍경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똑같이 회색빛으로 차가웠다. 회색빛, 차가웠다. 이런 소설은 이런 말들, 단어들 어떤 걸 사용하는 게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회색빛, 뭐 차갑다 이런 느낌이 오죠. 그 느낌들을 느끼면서 보세요. 비둘기 몇 마리가 푸드덕 소리를 내며 머리 위를 가로질렀다. 새들이 향하는, 그러니까 이 비둘기도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새들이 향하는 방향을 쫓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섰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뒤였다. 그 즈음 유치원에서 배우던 노래는 앞으로였다.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자꾸 걸어가면은 온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오겠네.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랫말처럼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자꾸 나아가면 언젠가는 집에 도착하겠지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고집스럽게 짧고 투박한 발걸음을 앞으로 옮겼다. 큰 길은 골목으로, 작은 골목으로 이어졌고 골목 양옆으로는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인적이 느껴지지 않았다. 사람이 없었어요. 무너져가는 시멘트 벽 여기저기에는 알 수 없는 붉은색 숫자며 공가, 빈집이라는 글자 따위가 적힌 게 보였다. 한국은 이렇게 오래된 건물 집들을 부수고 아파트를 지어요. 그런 장소로 갔나 봐요. 부술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안 살겠죠. 갑자기 누군가 아 하고 작게 소리쳤다. 아 였나? 였나? 아 였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작고 짤막한 외침이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점점 소리가 가까워졌고 그 외침은 으가 되었다가 이가 되기도 했다. 그 모퉁이 뒤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나는 지체 없이 기다리는 거 없이 바로 모퉁이를 돌았다. 한 아이가 바닥에 누워 있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작은 남자아이였다. 그 아이 위로 검은 그림자가 정신없이 드리워졌다, 걷어졌다 하기를 반복했다. 아이는 맞고 있었다. 짧은 외침은 그 아이가 내는 게 아니라 그 애를 둘러싼 그림자들에게서 기압처럼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그들은 아이에게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었다. 나중에서야 그들이 고작 중학생이었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 내 눈에 비친 그림자들은 다 큰 어른처럼 길고 거대했다. 아이는 이미 맞은 지가 너무 오래된 듯 저항을 하지도 소리를 내지도 못했다. 그저 헝겊 인형처럼 저쪽으로 내팽개쳐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제일 끝에 마무리 동작처럼 아이의 옆구리를 내리찍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라졌다. 빨간 물감을 뒤집어 쓴 것처럼 아이의 온몸이 피로 물들었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11살이나 12살? 그러니까 내 나이의 2배쯤. 그런데도 형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아이인 것만 같았다. 아이의 가슴이 갓 태어난 강아지처럼 짧고 얕은 숨으로 빠르게 달싹거렸다. 꽤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나는 모퉁이를 다시 돌아 나왔다. 여전히 사람 흔적은 없었고 회백색 벽 위에 붉은 글씨, 핏빛이랑 연관이 되겠죠. 붉은 글씨들만이 눈을 어지럽혔다.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작은 구멍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미닫이 문을 열고 저렇게 옆으로 열고 닫는 문, 미닫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인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다. 아저씨, 텔레비전에선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아저씨는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대느라 웃느라 내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다. 귀마개를 한 출연자들이 이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의 상황이에요. 귀를 막은 출연자들이 앞 사람의 입모양만 보고 단어를 알아맞히는 게임이었다. 전달해야 할 단어는 전전긍긍. 전전긍긍은 어떤 걸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이 상황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단어가 왜 기억나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그때 전전긍긍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으니까. 어쨌든 젊은 여자 출연자가 자꾸만 엉뚱한 단어를 얘기해서 방청객과 가게 아저씨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었다. 결국 주어진 시간이 종료됐고 그래서 여자팀은 그 문제를 놓쳤다. 놓쳤대요.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암시예요, 이런 거 다. 소설 읽을 때 잘 기억하세요? 아저씨도 아쉽다라는 듯 입맛을 다셨다.
나는 다시 아저씨 하고 불렀다. 응? 아저씨가 고개를 돌렸고 나는 골목에 누가 쓰러져 있어요. 라고 말했다. 아저씨는 그러니? 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곤 자세를 추슬렀다. 텔레비전에선 역전이 가능한 점수 높은 문제를 걸고 양팀이 대결하려던 참이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나는 매대 판매하는 물건 그 대에 가지런히 진열된 캐러멜을 만지작거렸다. 그래? 네, 그래요. 그제야 아저씨의 시선이 내게 향했다. 무서운 얘기를 참 태연히도 하는구나. 거짓말하면 못 쓰는 거야. 나는 한동안 아저씨를 설득할 말을 찾느라 침묵했다. 하지만 어린 나는 아는 단어도 별로 없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금 했던 말보다 더 진짜 같은 말은 떠오르지 않았다. 죽을지도 몰라요. 했던 말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죽었겠다라는 거 알겠죠? 문제를 놓쳤어요. 암시예요. 복선이라고 그래요.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프로그램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캐러멜을 꼼지락대며 만지작거리는 나를 보다 못한 아저씨가 아무것도 사지 않을 거면 그만 나가라고 하는 동안, 그러고도 한참을 꾸물거린 경찰이 현장까지 가는 동안 나는 줄곧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을 아이를 생각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네요.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 애는 진작에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문제는 그 애가 바로 그 아저씨의 아들이었다라는 거다. 나는 경찰서 안 벤치에 앉아 아직 바닥에 닿지 않은 다리를 앞뒤로 휘저었다. 아이가 작은 거죠. 교차로 앞뒤로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서 움직이는 발의 움직임이 차가운 바람을 일으켰다. 이미 깜깜한 밤이었고 졸음이 밀려왔다. 까무르 순간 이렇게 잠이 들려는 순간 엄마가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섰다. 나를 본 엄마는 통곡을 하면서 내 머리통을 아프도록 쓰다듬었다. 상봉의 기쁨이 채 식기도 전. 상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가족 상봉 들어봤죠? 남한 북한 가족이 헤어져서 만나게 했잖아요. 아이가 지금 길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경찰서에서 만났으니까 상봉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상봉의 기쁨도 채 식기도 전에 다시 경찰서 문이 벌컥 열렸다. 온 얼굴이 눈물로 덮인 아저씨가 경찰들에게 몸을 맡긴 채 울부짖으며 들어왔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표정과는 사뭇 달랐다. 아저씨는 쓰러지듯 꿇어앉더니 몸을 떨면서 주먹으로 바닥을 때렸다. 그러더니 벼랑간 몸을 일으켜 내게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했다. 막 손가락으로 막 하면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내가 전달받은 의미는 이런 거였다. 네가 조금만 진지하게 말했더라면은 늦지 않았을 거다. 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거다. 옆에서 경찰이 유치원생이 뭘 알겠느냐며 고꾸라지려는 아저씨를 간신히 받아서 세웠다. 나는 아저씨의 말에 동의하기 어려웠다. 나는 줄곧 진지했다. 단 한 번을 웃지도 흥분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그런 질책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6살의 짧은 어휘로는 그런 의문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잠자코 있었다. 나를 대신해 엄마가 목청을 소리를 높였다. 경찰서 안은 삽시간에 갑자기 짧은 시간에 아이를 잃은 자와 아이를 찾은 자의 소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아수라 들어봤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신. 그렇게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날 밤 나는 여느 때처럼 장난감 블록을 가지고 놀았다. 기린 모양의 블록이었는데 기다란 목을 아래로 꺾으면 코끼리가 됐다. 엄마의 시선이 내 몸 구석구석에 닿는 게 느껴졌다. 무섭지 않았어? 엄마가 물었고, 아니, 내가 대답했다. 어쩐 일인지 그 사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맞아 죽는 걸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더라 하는 얘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때부터 엄마가 걱정하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런 말.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문제는 심각해졌다.
어느 날 하굣길에 학교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 앞을 걷던 여자애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 여자애가 퍼진 채로 그대로 내 앞을 가로막기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애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여자애의 뒤통수에 매달린 미키마우스 머리끝만 계속 바라봤다. 하지만 넘어진 애는 자리에서 울기만 했다. 갑자기 그 애의 엄마가 나타나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곤 나를 흘기며 째려보면서 혀를 찼다. 친구가 다쳤는데 괜찮냐고 물어볼 줄도 모르니? 소문은 들었지만 애가 정말 보통이 아니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입을 열지 않았다. 뭔가 사건이 일어났음을 느낀 아이들이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소곤대는 소리가 귀를 간지럽다. 남이 내 얘기하면 귀가 간지러워요. 귀를 간지럽다. 모르긴 해도 아줌마가 한 말에 메아리 같은 말들이었을 거다. 아줌마가 한 말 그대로 제가 친구가 다쳤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앞에서 죽은 애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막 이제 다시 그때 날 구한 건 할머니였다. 할멈은 어디선가 원더우먼처럼 갑자기 등장해서 나를 번쩍 안아 올렸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자기 복이 없어서 넘어진 거지. 어디서 남 탓이야? 걸걸하게 아주 장군처럼 일갈한 할멈은 아이들에게도 한 소리 크게 막 꾸짖는 소리 하는 걸 잊지 않았다. 뭐가 재밌다고 보고들 있어? 이런 못난 것들. 무리에서 꽤 멀어졌을 때쯤 할멈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꾹 다문 입이 앞으로 쭉 내밀어져 있었다. 할멈, 사람들이 왜 나보고 이상하대? 할멈은 내민 입을 집어넣었다. 화났을 때 이렇게 입이 삐치거나 그러면 입이 쭉 나오잖아요. 네가 특별해서 그러나 보다. 사람들은 원래 남과 다른 걸 배기질 못하거든, 참질 못하거든. 에이그, 우리 예쁜 괴물 이런 것도 역설, 아까 전에 아이러니 뭐 그런 것들이 다 해당돼요. 할멈이 나를 으스러져라 앉는 통에 갈비뼈가 아렸다. 전부터 할멈은 나를 종종 괴물이라고 불렀다. 그 단어는 적어도 할멈에게만은 나쁜 뜻이 아니었다. 4장. 솔직히 할멈이 붙여준 애정어린 별명을 이해하는 데엔 시간이 좀 걸렸다. 책에서 본 괴물들은 예쁘지 않았다. 아니, 예쁠 수 없는 게 괴물이었다. 그런데 할멈은 왜 날 예쁜 괴물이라고 부르는 걸까? 이런 모순된 개념을 연속해서 연달아 붙여서 의미를 낳는, 다른 의미를 만드는 역설, 패러독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뒤에도 할멈의 방점이, 강조하는 지점이 예쁜에 찍혀 있는지 괴물에 찍혀 있는지 잘 몰라서 헷갈리곤 했다. 어쨌든 할멈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했으니까 나는 할멈을 믿기로 했다. 엄마는 할멈에게 미키마우스 여자아이 사건을 전해 듣자 눈물부터 짠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도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은 몰랐는데, 사람들이 알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듣기 싫다. 징징거릴 거면 네 방에 들어가서 문 꽉 잠그고 징징대. 엄마가 이렇게 막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아서 막 울면서 막 말을 한 거예요. 징징대다라고 그래요. 갑작스런 벼랑간의 호통에 잠깐 눈물을 멈춘 엄마는 할멈을 한번 노려보더니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할멈은 쯔쯔쯔 혀를 차곤 절레절레 고개를 젓더니 휴 한숨을 쉬곤 천장 구석을 무심히 올려다봤다. 할멈과 엄마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풍경이었다. 자주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말 맞다나 말처럼 나에 대한 엄마의 걱정은 세월이 깊었다. 세월이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으니까. 어떻게 달랐느냐 하면 나는 웃지를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발달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린거려니 했다. 하지만 육아책에는 아기를 어떻게 키우라 그 책에는 아기들이 태어난 지 생후 3일이면은 웃기 시작한다고 쓰여 있었다. 엄마는 손을 꼽아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날짜를 세어 보았다.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웃지 않는 마법에 걸린 공주처럼 나는 꿈쩍도 안 했다. 엄마는 공주의 마음을 사려는 이국의 다른 나라의 왕자처럼 온갖 방법을 다 썼다. 아이 앞에서 손뼉도 치고 딸랑딸랑한 딸랑이도 색깔별로 사서 흔들어대고 동요에 맞춰서 코믹 댄스, 웃긴 춤도 춰봤다. 그러다가 지치면 그래도 웃지 않으니까 지쳐서 베란다에 나가서 혼자 담배를 한 대씩 피웠다. 나를 가졌다라는 걸, 임신했다라는 걸 안 뒤 간신히 끊었던 담배였다. 그 무렵 엄마가 찍어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를 웃게 하려고 땀을 뻘뻘 흘리는 엄마 앞에서 어린 나는 엄마를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아기의 눈빛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잔잔하다. 어쨌든 엄마를 나를 웃게 하는데 실패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 웃지 않을 뿐 영유아 검진 결과 내 키나 체중, 행동 발달은 또래의 같은 나이대의 평균에 속했다. 대수롭지 않게 큰일이 아니다라고 여긴 동네 소아과 의사는 아기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크고 있으니 걱정 말라며 엄마를 돌려보냈다. 엄마도 단지 내가 다른 아기들보다 조금 묵뚝뚝한 것뿐이라고 애써 위안하려고 했다. 하지만 돌이 1년이 지날 무렵 진짜 걱정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돌이 지날 무렵 1살이 됐는데 무슨 걱정할 만한 일이 생겼을까요? 1살짜리에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는 다음 상황에 대해서 막 궁금해해야 돼요. 아,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해야지 재밌어요. 어떤 일인가 봅시다. 어느 날 엄마는 뜨거운 물이 든 빨간 주전자를 탁자에 올려놓았다. 분유를 타느라 우유를 만드느라 엄마가 뒤돌아서 있던 사이에 나는 그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뻗었고 다음 순간 주전자가 탁자 아래로 떨어졌다. 주전자가 나동그라지면서 마루에 물이 퍼졌다. 아직까지도 희미하게 남은 화상, 불에 대인 자국이 그때의 훈장이다. 나는 자지러지게 울어댔고 막 숨이 넘어갈 듯이 울어댔고 엄마는 내가 앞으로는 뜨거운 물이나 빨간 주전자를 무서워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다른 아기들은 보통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니었다. 나는 물도 주전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안에 든 물이 차갑든 뜨겁든 여전히 빨간 주전자를 보면 손을 뻗었다. 그뿐이 아니다. 아랫집에 애꾸는 영감도 눈이 하나가 없어요. 애꾸눈이에요. 그러면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감이 할아버지가 빌라의 화단에 메워놓은 커다란 아주 검정색 개도 내겐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백태가 껴 허연 영감의 눈동자를 빤히 들여다보았고 애꾸눈인데 어떤 애꾸눈이냐면은 한쪽 눈이 하얀 사람이 있어요. 봤나요? 백태가 껴서 허연 영감의 눈동자를 그냥 빤히 이렇게 쳐다보았대요. 엄마가 잠깐 또 눈을 뗀 사이에 나에게 관심을 안 가진 사이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사납게 지저대는 개에게 다가가서 또 손을 뻗었다. 그 개가 옆집 아이를 물어 피가 나게 하는 걸 본 뒤에도 또 그랬다. 엄마가 불이 났게 달려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몇몇 일들을 겪으며 엄마는 때때로 내 지능이 낮은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내 외모나 행동에서 딱히 다른 것은 지능이 낮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았다. 나라는 아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헷갈린 엄마는 엄마답게 이렇게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은 엄마답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또래에 비해서 겁이 없고 침착한 아이야 라고 엄마의 일기장 속에는 내가 그렇게 묘사되어 있었다. 일기장에 그렇게 썼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 4살이 지나도록 좀처럼 웃지 않는다면 엄마의 불안함이 극에 달할 법도 하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그래서 더 큰 병원을 찾았다.
바로 그날이 내 기억에 최초로 각인된 날이다. 물속에 본 것처럼 아른아른하다가 때때로 선명해지는 장면.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내 앞에 앉아있다. 그가 만면에 얼굴에 웃음을 띠고서 여러 가지 장난감을 차례로 보여준다. 그중 의사겠죠. 몇 개는 직접 흔들어 보이기도 한다. 이번에는 내 무릎을 작은 망치로 톡톡 두들긴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종아리가 그네 뛰듯 하늘로 박차고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죠. 남자는 내 겨드랑이에 사이로 손가락을 넣는다. 나는 간지러워서 조금 웃는다. 이번에는 그가 사진을 보여주며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그중 한 가지 사진은 아직도 각인되었으니까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다. 사진 속의 아이는 울고 있어. 엄마가 없어졌기 때문이야. 이 아이의 기분은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 기분 어때요? 무서워해요. 엄마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 기분은 무서워할 거야 라고 보통 얘기할 거예요. 근데 나는 답을 몰라 옆에 앉은 엄마를 올려다본다. 엄마는 미소를 짓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그러다 문득 아랫입술을 지그시 문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언제 이렇게 울어요?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런 표정이 지금. 얼마 후 엄마는 우주여행을 간다며 나를 어디로 데려갔다. 그런데 도착한 장소는 병원이었다. 아픈데도 없는데 왜 여기 왔느냐고 물어보지만 엄마는 답해주지 않는다. 나는 차가운 어딘가에 눕는다. 허연 통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아니, 우주여행하는 거죠? 띠띠띠 이상한 소리가 난다. 우주여행은 그리고 시시하게 끝났다. 띠띠띠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또다시 장면이 바뀌면 갑자기 하얀색 가운을 입은 남자들의 수가 늘어있다. 그 중에 병원 가면 이렇게 의사 있고 의대 대학생들이 옆에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그중 나이 든 남자가 흐릿한 흑백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머릿속을 찍은 거라고 한다. 거짓말. 딱 봐도 저건 내 머리가 아니다. 내 머리가 저렇게 우글쭈글 그런 게 아닐까? 그렇지 않잖아요. 뇌사진 보면은. 근데 엄마는 그 뻔한 거짓말을 믿기라도 하듯 연신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인다. 남자가 입을 열 때마다 옆에서 젊은 남자들이 뭔가를 받아 적는다. 조금 지루해져서 나는 발을 건들건들 거린다. 그러다가 의사의 책상을 몇 차례 친다. 엄마가 하지 말라며 내 어깨에 손을 얹는다. 올려다본 엄마의 뺨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다. 그 뒤로 남아있는 그날의 기억은 엄마가 온통 우는 모습뿐이다. 엄마는 울고 또 운다. 대기실로 나온 뒤에도 마찬가지다. 텔레비전에 만화가 나오는데 엄마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다. 우주의 전사, 우주 군인이 악당을 물리치는데도 엄마는 울고만 있다. 결국 대기실 옆자리에서 졸고 있던 할아버지가 호통을 친다. 청승 좀 그만 떨어! 아까부터 시끄러워서 죽겠네! 그제야 엄마는 야단 맞은 여중생처럼 입술을 꽉 오므린 채 몸만 들썩들썩 한다. 이렇게 소리내서 울지는 못하고 이렇게 계속. 이미지가 다 떠오르죠? 엄마는 내게 아몬드를 많이 먹였다. 이제 아몬드 책 제목이 나왔습니다. 나는 아몬드라면은 미국산부터 시작해서 호주산, 중국산, 러시아산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종류는 다 먹어봤다. 중국산에선 기분 나쁜 쓴맛이 나고 호주산은 뭔가 모르게 시큼털털한 흙냄새가 난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내 입엔 역시 미국산,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산이 최고다. 이제 태양빛을 잔뜩 머금어서 은은한 갈색빛이 도는 캘리포니아산 아몬드를 먹는 나만의 방법을 알려주겠다. 먼저 아몬드 봉지를 집어들고 그 안에 든 아몬드의 촉감을 느껴본다. 느껴보세요. 지금 느껴지나요? 네. 포장지 아래로 만져지는 단단한 알맹이들이 고지스럽다. 그런 단단한 알맹이들이 봉지 윗부분을 가만히 뜯어요. 다음에 이중 처리된 지퍼를 찡 열고 그런 다음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봉투 안으로 코를 들이민다. 길게 말고 얕게. 이렇게. 숨을 끊어서 들이신다. 이렇게. 향이 몸속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아몬드 향이 깊이 들어찼을 때 반 줌 정도를 손에 이렇게 이게 한 줌이에요. 반 정도를 이렇게 입안에 이렇게 툭 털어넣는다. 혀로 아몬드의 결을 느끼면서 한동안 입안에서 굴린다. 뾰족한 곳을 혀로 찔러도 보고 아몬드 표면의 홈을 혀로 이렇게 훑어도 본다. 너무 오래 해서는 안 된다. 아몬드가 침에 불면 맛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건 그저 클라이맥스 가장 강한 자극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 짧으면 시시하고 길면 임팩트가 효과가 사라진다. 적당한 타이밍은 당신이 직접 찾아야 한다. 클라이맥스로 향해 갈 때는 아몬드가 점차 커지는 상상을 한다. 손톱만한 아몬드가 포도알만큼, 키위만큼, 오렌지만큼, 수박만큼 점점 커진다. 이제 아몬드가 럭비공만큼 부풀었다. 바로 이때다. 와드득 깨문다. 그러면 아그작 소리와 함께 멀고 먼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날아든 햇빛이 입안으로 퍼져나간다. 맛있게 먹는다. 슬픈 이야기예요. 저도 먹고 싶어요. 왜 슬픈지 뒤에 읽어봐요. 네, 읽을게요. 굳이 이런 의식을 치르는 이유는 내가 아몬드를 좋아해서가 아니다. 식탁 위엔 삼시세끼 항상 아몬드가 올라와 있다. 피할 길은 없었다. 매일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아몬드를.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므로 먹는 방법을 찾은 것뿐이다. 엄마는 아몬드를 많이 먹으면 내 머릿속의 아몬드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게 엄마가 기댈 수 있는 몇 안 되는 희망 중 하나였다. 누구나 머릿속에 아몬드를 2개 가지고 있다. 여러분한테도 2개 있어요, 아몬드가? 먹는 아몬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귀 뒤쪽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깊숙한 어디께에 단단하게 박혀 있다. 크기도 생긴 것도 딱 아몬드 같다. 복숭아 씨를 닮았다고 해서 아미그달라라든지 편도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뇌 속에 이렇게 아몬드만한 게 2개가 있대요. 안쪽으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은 아몬드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자극의 성질에 따라서 당신은 공포를, 무서움을 느끼거나 자각하거나 기분 나쁨을 느끼고 좋고 싫은 감정을 느끼는 거다. 뇌 속에 있는 이 편도체가 이런 것을, 신호를 느끼는 그런 뇌기관이에요. 근데 내 머릿속의 아몬드는 어딘가가 고장난 모양이다. 자극이 외부에서 주어져도 빨간불이 잘 안 들어온다. 빨간불은 뭐예요? 경고, 위험 알리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어땠어요? 주전자 뜨거운 것도 그냥 만지고, 개도 그냥 막 하고, 앞에서 사람이 죽는 거를 봐도 그냥 지켜보고. 그러니까 이해되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엄마, 할머니, 사람들이 내 앞에서 칼로 찔러 죽는 모습을 그냥 무표정하게 쳐다봤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왜 웃는지, 왜 우는지 잘 모른다. 내겐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두려움도 희미하다, 흐릿해요. 감정이란 단어도 공감이라는 말도 내게는 그저 막연한 활자에 불과하다.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이런 기쁨, 슬픔, 사랑, 두려움, 감정 이런 것들을 막 느끼서 보면은 재밌어요. 근데 글자로만 읽으면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 책 재밌나요? 의사들이 내게 내린 진단은 감정 표현 불능증, 다른 말로 알렉시티미아였다. 증상이 너무 깊은 데다 나이가 어려서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볼 수는 없었고 다른 발달 사항들의 문제가 없어서 자폐 소견도 없었다. 표현 불능이라고 하지만 표현을 못한다기보다는 난 잘 느끼질 못한다.
언어의 중추인 언어를 담당하는 기관인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을 다친 사람들처럼 말을 만들어내거나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뇌를 다친 사람 중에서 말을 못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고 감정의 이름들을 헷갈린다. 의사들은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내 머릿속의 아몬드, 그러니까 편도체의 크기가 작은 데다가 뇌 변연계와 전두엽 사이의 접촉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입을 모았다. 편도체가 작으면은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공포심을, 무서움을 모르는 거다. 잘 모르는 거다. 무서움을 모르는 게 뭐예요? 용감해서 용감하다. 용감해서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르는 소리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생명 유지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다.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모른다라는 것은 용감한 게 아니라 차가 빠르게 나아가도 돌진해도 그대로 서 있는 멍청이라는 뜻이다. 나는 운이 더 나빴다. 공포심이 둔한 것 외에 나처럼 전반적인 감정 불능까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다른 감정도 얘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무표정한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은 그래도 이 정도로 작은 편도체를 가지고도 딱히 다른 지능이 IQ에 저하 낮다라는 소견은 없다는 것 정도였다. 의사들은 사람마다 뇌가 다르니 내 경우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중 몇은 꽤 솔깃한, 아주 이렇게 마음이 가는 제안을 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뇌의 신비를 벗겨내는데 내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였다. 실험 대상이 되라는 거였다. 대학병원 연구진들은 내가 자라날 때까지 여러 임상 실험을 하고 학회에 보고를 하는 등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의뢰를 해왔다. 제안을 했어요. 임상 참가하는 비용 제공은 물론이고 연구 결과에 따라서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처럼 내 이름도 뇌의 한 부분에 이렇게 붙여질 수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선윤재 영역 이렇게. 하지만 이미 의사들에게 넌덜머리가 나다는 하도 봐온 거야. 지겹도록 많이 만나서 넌덜머리가 난 엄마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이 의학 잡지에 쓰여지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절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브로카와 베르니케가 실험 대상자가 아니라 과학자 이름이었다라는 걸 엄마가 알고 있었던 게 문제다. 엄마는 집 근처 구립도서관을 꾸준히 다니며 뇌에 관한 여러 책을 섭렵 때문에 발음하는 거는 다음 달에 가르쳐 줄게요. 의사들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흥미로운 고깃덩어리로 바라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엄마는 의사들이 나를 치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일찌감치 접었다. 고작해야 이상한 실험을 하거나 증명되지 않은 약을 먹인 뒤 내 반응을 관찰해서 학회에 가서 뽐내는 게 다겠지. 이게 엄마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엄마는 많은 엄마들이 흥분할 때면 던지곤 하는 흔해 빠진 데다 설득력 없는 말을 의사들한테 내뱉었다. 의사가 막 뭐라고 그러면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애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하고 병원의 발길을 끊던 날 엄마는 병원 건물 앞 화단에 침을 뱉은 뒤 하고 뱉은 뒤 이렇게 말했다. 지들 대가리 속도 모르는 것들이, 자기 뇌 머릿속도 모르는 의사들이 엄마는 가끔 그렇게 난데없는, 갑자기 원인 없이 그렇게 용감한 척하는 호기를 부릴 때가 있었다.